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실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싸워야 할 병사를 먹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병서의 고전 손자병법에서는 군대에 보급품이 없으면 망한다. 식량이 없으면 망하며 쌓아놓은 물자가 없어도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만큼 보급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중 생명과 가장 밀접한 식량의 중요함은 이상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란 유명한 경구를 군대에서는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렇게 비틀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병사를 배고프게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예로부터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전쟁 속 실패 사례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전쟁 중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먹을 수 있게끔 애를 써왔고 전쟁과 병참의 역사 그 자체로 식문화 변천의 역사가 되어왔습니다. 오늘 밀리터리 M은 바로 이 잘 먹여 잘 싸우게 하기 위한 온갖 고민의 결과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밀떡에 의한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이번 주도 시작합니다. 환장님, 팬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M을 진행하면서 뭐 다양한 주제를 다뤘지만 오늘 특별히 뭐랄까요? 애정이 좀 갑니다. 애정. 먹는 거에 대해서는 무한한 애정이 특히나 있거든요. 자, 오늘 어떤 음식 얘기 나눠볼까요? 군용식량이죠. 밀리터리 M이니까. 네. 하드텍 들어갑니다. 하드텍. 하드텍. 와, 이름부터 각이 딱 딱 각 잡혀있죠. 잡힌 느낌인데요. 딱 봐도 이게 딱딱하게 보이긴 하는데 군용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먹는 거잖아요. 생긴 거는 보니까 뭐 크래커, 비스킷처럼 생겼는데 얼마나 단단합니까? 먹는 건 맞아요. 먹는 건 맞아요. 네, 비스킷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네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하드텍의 다른 이름이 쉽비스킷 혹은 건빵이 됩니다. 건빵 먹은 지 오래됐네요. 갑자기 급 땡깁니다. 건빵에는 별사탕이죠. 네. 근데 좀 이상한데 우리 지금 그래도 무기와 전쟁사 코너지 않습니까? 난데없이 먹는 이야기 하니까 조금 낯설기도 해요, 사실. 전쟁에 있어서 창, 칼, 총보다 중요한 게 먹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먹여야 싸우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굶어가며 싸울 수는 없죠. 맞습니다. 먹어야 싸운다는 말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먹어야 방송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도시락 챙겨주신 우리 제작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군인들 밥 먹이는 거 그렇게 힘들까요? 도시락은 좀 그럴 것 같긴 하고 뭐 캠핑 가듯이 준비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땠나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수천 명, 수만 명이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다닌다면 이 식량을 실어 나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입니다. 곡식을 하루에 1인당 300에서 450g씩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이것도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만 네. 어쨌건 이 오가는 시간 포함해서 한 달 동안 1000명을 먹여 살리려면 곡식이 120에서 180가마니쯤 필요합니다. 즉 1인당 10kg 이상씩은 들고 다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도 우중무리 병사들에게 석 달치 식량을 짊어지게 가게 했죠. 오히려 병사들이 30kg 정도 되는 식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지쳐버려서 문제였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또 조리하려면 조리도 있어야죠. 물 챙겨야죠. 땔감 챙겨야죠. 그리고 또 끼니 때마다 밥 지어 먹을 시간과 공간도 필요합니다. 들고 다녀도 이게 멀쩡한 식재료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기나 과일류는 다 썩어버리고 말린 곡물이나 발효식품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버틸만 하죠. 다 뭐든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요리하는 게 문제라고 하면은 미리 조리된 거 가지고 다니면 될 텐데 이것도 어렵겠죠? 평범한 밥이나 빵을 만일 그 주머니에 담아서 다니면은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그쵸. 이 덥고 습하면은 하루도 못 갑니다.
기껏해야 말리고 뭐 훈제한 보존식들이 뭐 조금 더 오래 버틸 뿐이죠. 사실 요즘에는 진공 포장이라는 게 잘 됩니다만 옛날에는 어려웠을 것 같고 어떻게 조달했나요? 그러니까 옛날 전쟁들은 대부분 좋게 말하면 현지조달, 나쁘게 말하면 약탈이었죠. 야, 근데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는 경우가 이렇게 약탈로 챙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항상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들도 후퇴할 때 다 아니까 식량을 챙겨가거나 불태우거나 오염시켜버립니다. 약탈할 물자의 양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런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을 만들었었죠. 오염시킬 수 있다. 또 이걸 또 생각을 못했네요. 전투 식량이 사실 총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전투 식량은 몇 가지 원칙을 늘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가 좋을 것. 그렇죠. 또 조리 후에도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것. 별도의 조리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먹을 수 있을 것.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항상 따라붙었죠. 통조림 같은 게 사실 딱이긴 한데 말이죠. 근데 뭐 말린 생산이라든가 뭐 육포라든가. 뭐 실제로 통조림은 전투 식량으로 연구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후대에 나와가지고 뭐 생선이나 육포 종류도 전투 식량으로 쓸만했었고요. 근데 고기 종류는 언제나 풍족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주식처럼 먹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뭐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유형의 전투 식량 중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 게 바로 오늘 소개할 하드텍입니다. 탄수화물이면은 뭐 곡물 종류일 텐데 어떻게 오래 버틸까 싶습니다. 방부제? 아니요. 의외로 간단했었어요. 수분을 다 날려버리면 끝이에요. 아, 미리. 네. 뷔페에는 반드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을 넣은 반죽을 바짝 구워가지고 수분을 제거하면 거의 부패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이렇게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곡물 반죽을 얇게 펴고 앞뒤로 2번 구워 말리면 그게 하드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 반죽이 부풀지 않으니까 빵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아집니다. 또 이 수분이 날아간 상태라 이 중량도 반죽 상태일 때보다 4분의 3으로 줄어들게 되죠. 네. 그리고 이 곡물가루가 주재료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풍부하고 또 재료값이 싸고 만들기도 쉽죠. 말 그대로 전투 식량에 최적화된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살짝 소금 간을 한 밀가루 그렇죠. 반죽을 해가지고 부풀지 않도록 바짝 앞뒤로 2번 구우면 된다. 그게 바로 하드텍이다. 그렇죠. 그리고 부풀지 않도록 굽기 전에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동그랗거나 네모난 반죽에 구멍을 뚫으면 어디서 많이 본 음식이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스킷 생각했다고요. 그렇죠. 네. 요즘 먹는 비스켓의 선조가 사실은 이 하드텍입니다. 이 비스켓의 어원을 살펴보면 프랑스어로 다시 한번 굽다 뭐 이런 뜻이니까 뭐 같은 혈통이 맞긴 하죠. 네, 그렇게 정말 저렇게 앞뒤로 2번 굽는 걸로도 안 상하는 건 사실입니까? 예, 몇 년 단위로 더도 이게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남북전쟁 시절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하드텍들 중에서는 네. 아직까지 뭐 멀쩡하게 남아있는 게 있을 정도니까 거의 막 100 몇십 년을 버틴 거예요. 와, 방부제 없이도. 네. 오, 그 시절에 2번 구우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누가 만든 걸까요? 아마 이게 최초의 하드텍 계통 보존식은 이집트에서 람세스 2세 시절에 만든 듀라일 겁니다. 기장 가루빵을 2번 구워 만든 건데 주로 이집트인들이 배를 타고 다닐 때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서는 불을 피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도 잘 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듀라를 들고 다닌 거죠. 람세스 시절이면 람세스 도대체 시절. 얼마 전입니까? 기원전 한참 넘어가는 거예요. 와, 이집트가 지혜가 있었네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하드텍류의 전투 식량은 로마 시절에도 필수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테오도시우스 법전에 보면 군단병들에게는 반드시 딱딱한 빵을 뽀아맨 그 식사를 지급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그 진주에서 구워서 들고 다니던 그 부클럼을 의미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중세에도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사자왕 리처드 1세가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면서 보리, 콩가루, 호미를 배로 실어 갔는데 전투 이 가루들이 모슬린의 비스켓이라는 전투 식량을 만들 때 쓰였다고 합니다. 오호. 그렇게 가져간 가루로 현지에서 딱딱하게 구워서 막은 거죠.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기네요. 이집트 때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를 거쳐서 중세까지 만드는 방법은 또 다 비슷하고요. 만드는 방법은 영국 해군대에 가서 조금 좀 변했습니다. 뭐 하드텍이나 시 비스켓이나 이름도 영국 해군에서 시작됐고요.
영국 해군은 그 선원들의 식사로 매일 1파운드의 그 하드텍을 배급했는데 이 배가 늘고 선원이 증가하니까 네. 이 보급해야 할 하드텍의 양도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배 한 척에 240명 정도 태우고 4개월 정도 돌아다니려면은 하드텍만 한 14톤쯤 실어야 하는데 그런 배가 영국에 뭐 한두 척이 아니었거든요. 뭐 양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매일 먹어야 하는데 사실 싣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군의 군항이랑 군항마다 빵집들이 줄줄 일어나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하드텍 구워가 됐습니다. 앞뒤로 막 이렇게. 이런데 이런 방식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 시설이 로얄 클라렌스 야드에 아예 하드텍 공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 공장. 공장. 하트 공장. 스케일이 역시 필요로 하는 곳에 발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얄 클라렌스 야드는 그 반쪽부터 그 기계로 해가지고 한 판에 60개의 육각형 하드텍을 구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그 세계 최초의 기계 공정 대량 생산 제빵 사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 때도 국군이 220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했거든요. 이만큼 사람이 많으니까 당시 기술로는 식량을 제때 보급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변이 3인치 정도 되는 사각형 하드텍을 대형 빵집들과 계약해가지고 대량 생산해 버렸습니다. 매일 생산된 하드텍만 한 3,400만 개쯤 된다고 했습니다. 오, 3,400만 개? 근데요, 전투 식량이니까 필요한 건 뭐 당연한 문제고 군인들은 그럼 맨날 하드텍만 먹는 건가요? 다른 메뉴 없습니까? 뾰족할 수가 없었죠. 이 병사들도 매일 베이컨이랑 하드텍만 먹다 보니까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다른 것 좀 먹어보자고 노래까지 지어 불러봤지만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드텍만큼 많이 생산되고 유통기한이 긴 식품이 없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죠. 안타깝네요, 그 당시 군인들. 아이, 그래도 이거라도 주는 게 어딥니까? 그런가요? 이게 하드텍은 여러 면에서 완벽한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보존성을 보면. 물론 먹는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말이죠. 어떤 문제가 또 있었나요? 일단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예. 그냥 약간 소금기 있는 구운 밀가루 덩어리니까요. 담백하니 괜찮을 것 같은데. 아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무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예. 생각해보니까 또 영국. 그렇죠. 영국 요리는 맛이 없다. 피시앤칩스, 피시앤칩스. 맛이 없다. 하지만 이 맛 정도는 뭐 사소한 문제였고 이 진짜 문제는 너무 단단했다는 겁니다. 너무 단단하다. 그렇죠. 단단하다. 밀가루 구운 건데 뭐 딱딱해도 그냥 바삭한 정도 아니었을까요? 단단하면 지가 얼마나 단단할 건데요. 이게 뭐 거의 수준이 네. 덜 씹는 수준이었죠. 어. 이 수분을 날려보는 하드텍은 정말 이 벽돌 수준으로 단단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깨물어 먹으면은 이가 나갑니다. 이미 이가 나가요. 이가 나가요. 예. 이미 로마 시절부터 바위보다 단단한 빵 때문에 군단병들의 치아가 상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주식이 하드텍이었던 영국 해군에서는 치아를 거덜내는 무언가, 아. 빌어먹을 쇳더미 크래커, 아, 턱 파쇄기 같은 별명이 붙었었죠. 맵게 먹는 주식인데 치아가 다 네. 나갈 정도면 저라도 살벌한 별명을 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우, 내 턱 아파. 이 독일군에서도 이 비슷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하드텍 계통의 그 크래커에 붙은 별명이 판쩌 플라테, 즉 네? 판쩌 플라테. 독일어인가요? 그렇죠. 독일어입니다. 번역을 하자면 장갑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리하지 않고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오. 아니 뭐 조리하지 않고 먹기가 거의 불가능했었죠. 왜? 그러니까 물이나 음료나 침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조금씩 녹여서 이렇게 먹는 거죠. 이렇게 쿠키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커피에다가. 그리고 뭐 좀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이 개머리판이나 삽으로 열심히 두들겨가지고 가루를 낸 다음에 그 물이나 커피 혹은 뭐 스프나 베이컨 기름에 말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개머리판이나 삽이 망가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대요. 진짜? 진짜로 뭐 그렇죠. 진짜 뭐 제대로 삽질한 거죠. 근데 새로 만든 삽이 망가질 정도면 도대체 아니 어떻게 두 번을 구우면 그렇게까지 딱딱해질 수 있나 싶은데 하드텍으로 뭐 총알도 말 수 있는 진짜 무기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뭐 턱 파쇄기라고 불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선원이나 북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하드텍을 몇 장 겹치면 총알을 막는 거 아니냐는 농담이 돌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네. 최근에 실험해 보니까 정말 뭐 권총상 정도는 막았다는 게 그 말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구울 수 있었죠?
이게 그 단단하게 구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적당히 구우면은 뭐 잘 부서지니까 먹기는 편하지만 문제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 번 구워서 단단하게 만드는 게 뭐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제빵사들은 그 최대 4번까지 구워서 습기를 뭐 최대한 뽑아내고 그걸 또 건조를 한 번 더 시켜서 최대한 오래 갈 수 있는 빵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오래 보관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민간 판매용으로 나온 워터 비스킷 종류는 좀 부드러워지기도 했어요. 근데 프랑스 해군 같은 경우에도 시 비스킷과 함께 배에서 구운 팬케이크를 지급하기도 했고요. 예외적으로 러시아의 레타라는 하드텍은 추운 지방에서 열량을 더 내기 위해 가지고 기름을 섞어 구워서 맛도 조금 더 낫고요. 비교적 잘 부서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밀가루랑 소금 조금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구운 빵인데 벌레가 깁니다. 진짜? 벌레가 끼나요? 영화 그 마스터 앤 커맨더를 보면은 그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네. 진짜 이 바구미 같은 그 벌레들이 하드텍에 잔뜩 낍니다. 아, 쌀벌레. 네. 쌀벌레. 이 쌀벌레 같은 녀석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하드텍을 갉아먹는 거죠. 하드텍이 아무리 뭐 단단하다고 해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뭐 공간 사이에 뭐 증식을 하기 때문에 잔뜩 쌓인 하드텍은 진짜 뭐 벌레 소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하긴 바구미가 쌀도 파먹고 막 그쵸. 그러니까 바구미 입장에서는 하드텍이 좀 부드러울 수 천국이죠, 거의. 있었겠네요. 네, 무섭고 이 먹을 때마다 정말 걱정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텍을 먹기 전에는 막 팍팍 이렇게 털어서 먹거든요. 치고 이렇게 바구미를 다 떨궈낸 다음에 벌레가 파먹은 거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먹는 경우에는 뭐 그래도 알면서 그냥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예. 벌레는 조금 약한 편이긴 한데, 근데 하드텍이 결국에는 건빵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과정이 궁금한데 이게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이렇게 밀가루로 만든 거의 벽돌이다 싶은데 어떻게 건빵으로 이어질까 궁금해집니다. 뭐 현재 한국에서 먹는 건빵은 이게 좀 원형을 일본 쪽에서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메이지 유신 전후로 일본은 기존의 건량보다 유럽 선원들이 먹는 하드텍이 더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건면포라는 이름으로 하드텍을 생산하였습니다. 하지만 만들기가 쉽고 좀 오래 갈 뿐이지 이 병사들 사이에서는 뭐 불만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냥 먹다간 이가 나가고 부셔 먹다가는 뭐 삽차루가 나갈 정도인데 네. 뭐 소화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죽어라 그것만 먹게 되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냥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모든 군인들은 진짜 딱딱 진짜 하드한 하드텍을 먹었다는 사실이 짠하네요. 예.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는 독일의 비스킷을 참조해서 검은표를 좀 작고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관리만 잘하면 한 2년은 거뜬히 버텼지만 먹기는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여기에 별사탕도 추가해서 무명 주머니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럼 별사탕이 거기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일본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요. 예. 드디어 별사탕이 나왔습니다. 그래야 이제 건빵의 완성이다 싶어지는데 타임머신만 있다면 뭐 그 시절의 군인들한테 요즘 전투식량이라도 어떻게 한 끼 드리고 싶네요. 요즘 전투식량 뭐 정말 맛있죠. 저도 사실 뭐 전투식량 나라마다 비교하는 영상들 보기도 했는데 뭐랄까 괜히 그런 걸로 자랑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도 그 중심에는 하드텍, 건빵이 건빵. 있다는 사실. 그렇죠. 네, 오늘은 건빵의 시조 하드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무기보다 중요한 좀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식량 중요하죠. 이야기 재밌고 또 다른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조만간 우리도 전투 식량으로 한 끼 해볼까요? 네, 좀 가져서 먹습니다. 땡기는 걸로. 땡기는 걸로 따뜻해지는 땡기는 걸로. 네. 지금까지 무기와 전쟁사였고요. 이어서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 이어갑니다. 서리아임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총대총 코너. 오늘은 좀 테마가 특별합니다. 사냥꾼 대 사냥꾼. 사냥꾼 대 사냥꾼이요? 팬더님은 그 사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주 해결 차원이라면 모를까. 스포츠화된 사냥에 대해서는 전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멧돼지가 출몰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그럴 땐 무조건 잡아야죠. 그런데 야생동물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 야생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건가요?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려면 뭐 그게 최선이죠. 사실 그런 고민은 산업화가 확산된 19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인간과 야생동물의 경계에서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이들이 바로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사냥꾼들이야말로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그 개체수가 줄어드는 걸 누구보다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했던 명포수들을 선정해서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 얘기는 없는 건가요? 이 맨손으로 사냥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총도 챙겨 오셔야죠. 뭐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관장님이 선정하신 역대급 명포수 소개해 주시죠. 인도 전역에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희생시킨 12마리의 호랑이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희생시킨 2마리의 표범들. 이 괴물들을 선멸시킨 건 군대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남자였다. 영국에 나온 위대한 사냥꾼이자 자연보호에 앞장섰던 환경주의자 짐 코벳! 호랑이나 표범이 무서운 동물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본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팬더님이 선정하신 인물 소개해 주시죠. 러시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혁명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조국을 등지고 전 세계를 떠돌아야 했던 남자. 그가 사냥꾼의 삶을 살며 탄생시킨 동물 문학의 고전. 위대한 한국 호랑이의 일대기를 담아낸 위대한 왕의 저자 니콜라이 바이코프. 야, 위대한 왕! 저도 어렸을 때 한 10번은 읽었던 것 같은데. 세계 문학 전집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명작 중의 명작이죠. 오늘 어떤 대결을 펼칠지 기대가 큽니다. 식인 호랑이 전문 사냥꾼 짐 코벳 대 한국 호랑이의 일대기를 창조했던 사냥꾼 니콜라이 바이코프의 한판 대결. Get in the ring. 첫 번째 라운드 짐 코벳의 양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영국이라고 했는데 주로 활동했던 곳이 인도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분이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인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하신 말씀이 좀 충격적입니다. 호랑이 12마리가 사람 1,500명을 희생시켰다고 하면 한 마리당 평균 125명을 이렇게 잡아먹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참파와 호랑이라는 놈에게 희생된 사람은 무려 436명이나 됩니다. 네팔에서 200명, 인도에서 236명이 희생됐죠. 넉넉히 당하기만 한 거예요? 총 뒀다 뭐합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죠. 군대와 사냥꾼들을 대규모로 투입하기도 하고 최강의 용병이라 불리는 구르카 용병까지 투입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야가 빠진 녀석이라 번번이 포위망을 뚫고 나갔어요. 결국 인도 경찰의 요청으로 영국군 보병 장교였던 짐 코벳이 식인 호랑이 사냥에 나서게 되죠. 짐 코벳이 사냥꾼이 아니라 군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양반이 그 식인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지역에 가서 피해 상황을 살펴봤는데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모녀가 풀을 베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딸을 물고 가버린 경우도 있었고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짐 코벳은 피해 지역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는데 발자국을 통해 식인 호랑이가 늙은 암놈이라는 걸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을 주로 노렸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짐 코벳이 식인 호랑이의 흔적을 쫓아 참파왓이라는 마을에 갔을 때도 여지없이 참변이 벌어졌죠. 어린 소녀 하나가 마른 나무까지는 모으다가 호랑이한테 끌려갔는데 이 소녀가 436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그 호랑이한테 당한 마지막 희생자였군요. 그 괴물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주민들을 동원해서 토끼 몰이를 한 다음 예상 도주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백주 대낮에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이게 짐 코벳이 처음 사살한 식인 맹수였습니다. 참고로 식인 맹수 랭킹 1위에 오른 녀석이 바로 이 참파왓 호랑이입니다. 진짜 끔찍하게 생겼네요. 아무리 총으로 무장했다고 해도 이런 녀석들을 상대하려면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분이 딱 한 번 제대로 겁을 집어먹은 경우가 있었죠. 200명 이상을 희생시킨 파월가의 독신자란 수컷 호랑이를 상대할 때였는데 짐 코벳이 상대했던 식인 호랑이 중에서 덩치가 제일 컸다고 합니다. 이 녀석이 워낙에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그 지역 산림관리청에서 인근 숲을 싹 밀어버리고 소탕에 나설 정도였죠.
결국 짐 코벳이 이 녀석과 3번에 걸쳐 사투리를 벌인 끝에 사냥에 성공합니다. 당시 짐 코벳의 나이가 63세였는데 짐 코벳이 마지막으로 잡은 식인 호랑이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식인 표본도 2마리 잡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마리는 사람을 무려 400명이나 해치면서 식인 맹수 랭킹 2위에 오른 유드라 프라야그 식인 표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125명을 해친 파나 식인 표범입니다. 아, 인도에서는 이분을 거의 받들어 모셨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포상금으로 받은 돈을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모두 기부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도 짐 코벳을 성자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아, 사냥꾼이기 이전에 인격자이셨네. 이분이 정말 대단한 점은 단순히 식인 맹수 사냥만 한 게 아니라 식인 맹수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고 해결책까지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게 식인 맹수가 생긴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맹수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을 동물이 줄어드니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결국 경쟁에서 밀려난 맹수들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인간이 손쉬운 먹잇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식인 맹수로 돌변하는 거죠. 그런데 식인 맹수가 출현하면 애꿎은 맹수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 사람들이 맹수가 보이는 쪽으로 싹 죽인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짐 코벳은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해 식인 맹수들을 자처해서 사냥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쿠마운 지역에 인도 최초의 국립공원도 만들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코벳 국립공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시죠. 2라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니콜라이 바이코프. 사실 이분 이름은 몰라도 위대한 왕이라는 책은 어디서 한번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뭐 그럼 책 소개부터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만주의 울창한 타이가 산림지대와 아무르강 일대를 주름잡던 한국 호랑이. 위대한 왕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목덜미에 대자, 이마에 왕자가 있어서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호랑이죠. 이게 호랑이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상대 역으로 사람도 나오잖아요. 나오긴 하는데 위대한 왕에게 유일하게 사람 취급받는 건 아니, 대우받는 건 중국의 모피 사냥꾼 퉁리 영감뿐이죠. 이거 기억납니다. 왕이랑 퉁리가 오솔길에서 딱 마주쳤는데 퉁리가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냥 쭉 스쳐 지나가잖아요. 사실 사람이건 동물이건 호랑이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가 와서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을 경애의 대상으로 여겼던 퉁리에겐 공포심을 이겨낼 의지와 존경심이 더 투철했던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와 사람이 서로를 이렇게 인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왕은 인간들이 그어놓은 국경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에서 만주로 다시 극동 러시아로 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하지만 철도가 건설되고 식민지 개척이 이어지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야생동물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 떼죽음을 당하면서 호랑이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된 거죠. 결국 호랑이들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이에 맞서 사냥꾼들도 호랑이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인도에서 발생했던 호환과 발생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주 지역의 중국인 모피 사냥꾼들은 좀 충격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합니다. 산신령으로 모시던 왕을 달래주기 위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로 한 거죠. 이건 기억납니다. 결국 퉁리가 스스로 이렇게 제물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왕은 사냥꾼들의 집요한 추적에 처자식을 잃고 총까지 맞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쏜 사냥꾼을 죽이고 다른 추적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 그때 퉁리 영감이 쫙 튀어나가잖아요, 중간에. 아무튼 왕은 이번에도 퉁리를 그냥 지나쳐버리죠. 덕분에 사냥꾼들도 목숨을 부지하고요. 그리고 왕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퉁리 영감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엄했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얘기 들어도 이렇게 뭉클해지네요. 어째 이 대결 구도가 사냥꾼 대 사냥꾼이 아니라 호랑이 잡는 사냥꾼 대 사냥꾼 잡는 호랑이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사냥꾼 대 호랑이 대결은 의미가 없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호랑이가 전문 사냥꾼을 이길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위대한 왕의 실제 모델도 니콜라이 바이코프가 잡았던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바이코프가 호랑이 전문 사냥꾼이었나요? 뛰어난 사냥꾼이긴 한데 무분별한 야생동물 사냥은 절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생전에 잡은 호랑이도 2마리에 불과했죠. 위대한 왕
이렇게 소설을 보면 자연 상태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치밀한데 이분이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자연 생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했던 박물학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바이코프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1872년 키예프의 러시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10대 초반에 아버지에게 총을 선물 받은 이후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병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에 입대를 합니다. 아, 이분이 그 짐 코벳이랑 비슷한 점이 좀 있네요. 일단 뭐 태어난 시기도 비슷하고 직업도 군인이고, 그런데 어쩌다가 그 러시아 분이 그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쓰게 된 거죠? 바이코프가 30이 다 돼서 만주의 동청철도 수비대 지휘관으로 부임을 했어요. 여기서 12년을 복무했는데 상트페테부르크 학사원의 요청으로 만주와 아무르강 일대의 생태 환경과 지리를 조사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위대한 왕의 배경이 만주와 아무르강 일대가 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이코프는 군 복무 중에 1차 대전에 참전해서 중령 계급까지 달았어요. 그런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자 바이코프는 반혁명파, 즉 백군에 가담합니다. 결국 적군이 승리하자 바이코프는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 머무를 수 없는 신세가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터키, 이집트, 인도를 전전하다가 1922년 만주 하얼빈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하얼빈에는 사회주의 러시아에서 도망쳐 나온 100개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코프가 터를 잡고 살기에 적당한 곳이었죠. 그럼 위대한 왕을 집필했던 게 그 시기였나요? 그렇습니다. 1936년에 출간됐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코프가 일본이 세운 만주국에 머물면서 집필한 소설입니다. 덕분에 이 책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바이코프도 일본에서 귀빈 대접을 받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됐죠. 하지만 일본이 패망과 함께 만주국도 붕괴하고 중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바이코프는 만주를 떠나 호주 시드니를 이주해서 85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죠. 이 뭔가 위대한 왕의 그 마지막 장면과 살짝 오버랩이 좀 되네요. 자, 그럼 다음 라운드에서 이 위대한 사냥꾼들이 사용했던 그 총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코벳은 워낙 전문 사냥꾼이라 사용했던 총기도 다양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생각보다 단촐한 편입니다. 참파와 호랑이를 잡았을 땐 5009경 블랙 파우더 익스프레스 탄을 쓰는 더블 배럴 라이플을 사용했죠. 운동에너지 4790줄의 강력한 총입니다. 그리고 참파와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영국의 유명한 총기 메이커 닉비사에서 기념 선물로 총을 하나 보내줬어요. 바로 7mm 마우저탄을 쓰는 닉비 볼트 액션 라이플입니다. 근데 어찌 총이 좀 약해 보이는데요? 아이고 무슨 말씀. 카라모쪼 베리라는 사냥꾼은 아프리카에서 저 총으로 코끼리 800마리를 잡았습니다. 운동에너지는 3360줄 수준으로 고만고만한데 탄속이 워낙 빠르고 탄도가 굉장히 평탄해서 사냥탄으로 널리 쓰였었죠. 루드라 프라야 그 식인표범을 잡을 때 사용했던 총도 바로 이거였죠. 참파 호랑이를 잡은 뒤로는 계속 이 총만 썼나요? 아닙니다. 파월거의 독진자 같은 그 덩치 큰 호랑이를 상대할 땐 좀 더 강력한 총을 썼죠. 4009경 니트로 익스프레스 탄을 쓰는 2연발 더블 배럴 라이플입니다. 운동에너지가 5310줄에 달하는 강력한 총이죠. 물론 예비용으로 닉비 라이플도 늘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위대한 왕을 잡았던 바이코프는 어떤 총을 썼나요? 사실 바이코프가 사용했던 총이 어떤 건지 이렇게 증명해줄 만한 사진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대신 바이코프가 1914년에 저술한 만주의 산각 숲에서 란 책을 보면 호랑이 사냥에 효과적인 총에 갖춰야 할 조건들이 쫙 나오는데 이걸 바탕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한번 보시죠. 구경이 7.62mm 이상이고 병목형 탄약에 무연 화약을 써야 되고 덤덤탄 구조 그리고 총구 탄속이 3000피트/세컨드 이상 5발이 수납되는 탄창이면 모신나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운동 에너지가 3700줄 수준이라 위력은 차고 넘칩니다. 7.62mm 54R탄은 지금도 러시아에서 사냥탄으로 가장 널리 쓰는 탄이죠. 그리고 바이코프 자신이 직접 언급했던 좀 특별한 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 저거 윈체스터 M189 아니에요, 저거? 이건 좀 뜬금없는데? 러시아가 1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제식 소총이 모식나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산력이 워낙 딸려서 윈체스터 M189 30만 정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썼습니다. 이게 하긴 바이코프가 군인이었으니까 이 정도 꽤 익숙했겠네요. 그런데 이 윈체스터는 미국 총인데 이 러시아탄이랑 호환이 되나요?
군용으로 수입한 윈체스터는 당연히 러시아 제식탄에 맞게끔 개조해서 들어왔죠. 그렇군요. 좀 안타깝네요. 이 원래 윈체스터 M189 하면은 405 윈체스터 탄동을 써줘야지 이 제맛 아닙니까? 빵빵. 정계에서 은퇴했던 시어도 루스벨트가 사냥꾼으로 전업해서 아프리카를 싹 쓸고 다닐 때 사자 잡는 특효약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강력한 편이었죠. 바이코프가 호랑이 사냥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던 윈체스터가 사자 잡는 특효약을 쓰는 버전입니다. 아, 그래요? 아, 역시 뭐 좋은 총에는 국경이 없군요. 자, 그럼 두 사냥꾼이 사용했던 총들이 두 자루씩 딱딱 나온 셈인데 이렇게 표로 정리해놓고 보니까 두 번의 그 성형 차이가 확 드러나오네요. 진 코벳은 사용 총기의 강약이 확실히 구분되는데 니콜라이 바이코프는 좀 더 중도지향적인 세팅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예리하십니다. 뭐 물론 저는 좀 더 화끈한 짐코벳 세팅에 한 표를 던집니다만 뭐. 제 취향은 딱 바이코프 세팅입니다. 윈체스터 M189 레버 액션이라 연사 속도도 빠르고 위력 확실하고 거기다 장거리 사격할 땐 모신다강 완벽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총 대 총 대결 가는 겁니까 지금? 오늘은 이만. 마무리 총평 가시죠.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인 짐 코벳.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인도인들의 삶의 터전과 야생동물들의 영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야생동물들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으며 야생동물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 펜을 들었던 분이죠. 그가 살던 집은 그를 기리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가 살던 마을에선 아직도 매년 그의 생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짐 코벳이야말로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를 몸소 실천했던 진정한 영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조선시대엔 1년에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사냥한다고 말할 정도로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침탈한 일제는 해수구제책이라는 명목으로 호랑이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했고 결국 한국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소멸되다시피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만주를 호령했던 한국 호랑이의 일대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니콜라이 바이코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는 지금 뛰어난 사냥꾼이자 박물학자였던 그의 고민과 통찰을 되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랑이 잡는 사냥꾼 대 호랑이를 창조한 사냥꾼.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2차 대전 미국의 잠수함 승조원들이 어뢰로 술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취재한 팬더 기자 자리에 있는데요. 자, 팬더 기자. 적군에게 쏴야 할 어뢰로 술을 만들었다. 이 군기 위반은 둘째치고 어뢰로 술을 만드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뢰로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 해군의 마크 14 어뢰 연료를 뽑아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승조원을 만나 그 제조법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인터뷰 한번 함께 보시죠. 육군이야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밖에서 술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이 해군은 배 타면 그대로 갇혀 지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술 마시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 어뢰 주스를 아시네요. 이게 술은 마시고 싶은데 술 구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직접 만들어 마시게 된 겁니다. 이게 취해야 하니까 주변에 알코올로 된 게 없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뭐 아시다시피 마크 14 어뢰 연료가 알코올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에탄올에 이 메탄올이나 아세톤 따위가 섞여 있는 그 변성 알코올이지 않습니까? 해군에서는 이걸 먹지 말라고 뭐 빨갛게 염색을 해놨는데 우린 이걸 핑크레이드라고 불렀죠. 먹으면 되죠. 이게 그 빵을 단단하게 압축시켜서 여기에 이 핑크레이드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게 걸러져요. 이렇게 걸러진 알코올에 군용 파인애플 주스를 섞으면은 짜잔! 진짜 이 어뢰 주스가 완성됩니다. 그럼 진짜 술을 주시든가요. 예전 그 전열함 시절에 영국 해군들은 럼주를 매일 보급해 줬는데 같은 해군끼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술을 좀 달라고요. 메탄올로 인한 실명의 위기, 생명의 위협보다 술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이렇게까지 해서 술을 마셔야 한다니까 해군 쪽 입장은 어떤가요? 싸도 맞지 않는 골칫덩어리 마크 14 어뢰가 이제 승조원들의 밀주 재료로까지 쓰이는 것에 허탈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싸도 맞지 않는 어뢰인데 승조원들이라도 즐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쏴도 맞지 않는 어뢰라. 뭔가 짠합니다. 아무쪼록 잠수함 승조원들이 건강을 해치지도 모르는 어뢰 주스 같은 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어뢰는 쏘면 그래서 맞아야죠. 가야죠. 미 해군이 어뢰 스캔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놀랍습니다. 어뢰 연료를 뽑아서 술을 만들었다. 메탄올이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러서 마셨죠. 아니 그래도 메탄올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 가끔 뉴스에 이렇게 뭐 메탄 잘못 먹어서 큰일 난 사람들 이야기 접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잘못하면 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몰라서 마신 건가요? 같은 시기에 소련군도 취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가리지 않고 다 뭐 쫙쫙 마셔버렸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소련군은 보드카 100g을 보급받았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걸로는 양이 차지 않은 거였어요, 병사들이. 그래서 공업용 알코올이나 뭐 심한 경우에는 부동액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액을 그냥 마시면 위험하니까 방독면에 그 산소 필터로 걸러서 마시곤 했었어요. 부동액이 웬 말입니까? 이게 그래도 마실만 하니까 마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보니까 후기를 보니까 마시고 나면 좀 심한 두통이 오거나 이렇게 소소한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은 워낙 그 젊은 병사들이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무사히 넘어갔답니다. 그래도 뭐 개 중에는 뭐 시력을 잃은 사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시력을 잃을 정도인데 그걸 알면서도 굳이 그걸 마시면 됐을까요? 그 이래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술과 마약이 없는 전쟁을 찾기가 더 힘들었어요. 상식적으로 군대에서 술을 배급했다는 게 이해가 거기서부터 저는 안 갑니다. 이 영국 해군에서는 술을 보급했다. 요거 사실인가요? 사실. 뭐 소련군이야 뭐 육지니까 술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군함에서는 어떻게 술을 배급하나요? 혹시 넬슨 블러드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 네. 네, 넬슨의 피. 네. 그러니까 넬슨은 뭐 영국의 제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를 꺾은 영국의 영웅이었죠. 이 영웅이 트라팔가에서 전사하시죠. 그래서 당시 영국 해군은 이 영웅의 시신을 영국으로 안전하게 운구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거행할 계획을 짭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당시 과학기술이죠. 그 사체의 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당시 병사들에게 배급했던 럼주를 관 속에 가득 채웠죠. 근데 왜 넬슨의 피죠? 설마 지금 제 머릿속에 그거는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이게 좀 살짝 굉장히 좀 으스스한 게 그 당시에 그 부하 선원들이 술이 마시고 싶으니까 네. 몰래 관에다가 이렇게 작은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네? 술 이렇게 툭툭 빨아먹었어요. 어? 좀 정신 나간 애들이죠. 결국 영국에 닿을 때쯤엔 그 관 속에 있던 술은 다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영국 해군 장병들에게 배급되던 럼주를 넬슨의 피라고 부르게 됐죠. 그러니까 오해할까 봐 첨언하자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이설이 있습니다. 많은 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 속을 채운 술이 럼이 아니라 프랑스상 뭐 브랜디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넬슨의 관을 경비병 없이 설마 민족의 영웅인데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인데 그분을 경비병 없이 세워두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넬슨의 관에 들어간 넬슨의 관에 대한 술을 빼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썰이 있죠. 아니었던 분도 있고. 근데 어디서부터 딴지를 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영국 해군은 술을 왜 배급한 겁니까? 애초에 목적은 식수 대용이었었어요. 식수 대용이요. 예, 당시 기술로는 물을 저장한다고 해도 며칠 지나면 좀 녹색 이끼 같은 거 끼고 뭐 좀 지나면 뭐 점액질이 막 생겨가지고 걸쭉해서 먹기가 좀 곤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 대신에 매일 3.8리터의 맥주를 지급했어요, 선원들에게. 그런데 맥주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이게 시어지거든요. 당시 네.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네. 이때는 맥주 대체품으로 도수 높은 럼이나 브랜디 같은 걸 지급했어요. 그러던 게 1733년이 되면은 럼이 영국 해군성의 1일 식량 배급 기준표에 공식 등재됩니다. 이 기준을 보면은 20세 이상 선원들에게는 매일 0.26리터씩의 럼이 지급됐어요. 0.26리터면은 식수 대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식수라기보다는 뭐 고단한 선원 생활을 좀 잊게 해줄 수 있는 뭐 농주? 농주. 마음의 위안?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 어뢰 주스를 만든 건가요?
뭐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나라의 군대는 이게 술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없으면 그걸 또 만들어 먹는 게 전통이고요. 그러니까 걸프전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 때문에 술이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미군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보급받은 포도주스가 있잖아요. 네? 그 이스트를 넣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녹죠. 그러면 온도 올라가면 밀주가 완성되는 거.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그래요. 네. 술을 마실 때 뭔가 좀 아쉽다. 음. 더 마시고 싶은데 딱 떨어졌다. 뭐 그 상실감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저는 있죠. 모르지만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렇구나. 우리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최소한 먹을 수는 있는 걸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근데 아까 우리 하드텍 얘기 나왔잖아요. 하드텍으로는 술 못 만드나요? 생각해보면 그 공유니까 그러니까. 곡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할 것 같은데. 넣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막걸리 나오는 막걸리 건가?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곡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녹화 때까지 이제 집에 가가지고 건빵주 한번 훌륭하십니다. 가능합니까? 제조해 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군납을 목표로 다음 주에 가져와 군납을. 볼게요. 일단 먹어보고 그리고. 먹어보고 일단 마셔보고. 네, 노나 마시는 걸로 네. 합시다. 노나 마셔보는 걸로. 네. 전쟁은 결국 상대를 얼마나 쳐부수냐로 결론이 나지만 어떻게 쳐부수냐라는 방법론에서 가장 영리한 방법을 꼽히는 건 다름 아닌 적의 식량 보급을 끊는 방법이죠. 반대로 얼마나 식량 보급을 원활히 잘 해내느냐가 그 부대의 사기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죠. 맞습니다. 전쟁도 따지고 보면 살기 위해서인데 살려면 먹어야죠. 그래서 전쟁에서 식량 보급의 중요성은 수백 번을 강조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한식이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식품 장기 보관법을 공모할 정도였습니다. 병조림이 나온 게 이 시기고 이걸 이겨보겠다고 영국이 내놓은 게 통조림이었죠. 그만큼 병차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지만 러시아 땅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기병의 말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병참에 살고 병참에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병조림, 통조림이 나폴레옹 때문이었다고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방법이잖아요. 그때 개발했던 걸 유용하게 쓰려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네요. 이 병참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았던 그 나폴레옹이 남긴 말 가운데 군대는 위장으로 행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군대는 잘 먹어야 움직인다. 일설에는 프리드리 대왕이 이 말을 했고 네. 나폴레옹이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쪽이든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이 단순한 진리를 제대로 실천하지는 않은 군대가 전쟁을 잘 치러냈을 경우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거는 정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굶고 배고픈 상태에서 전쟁을 할 수는 없죠. 배고픈 군대가 이길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급 실패, 지휘관의 안일함 또는 소통 실패로 싸움 때문이 아닌 배고픔으로 비전투 손실을 겪는 사례는 진짜 그 어떤 전쟁의 에피소드보다도 정말 비참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일본 육군의 무타구치 레냐 장군이 실행했던 인팔 작전은 지금도 그 보급전의 실패를 말할 때 항상 늘 거론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보급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병력들을 정글로 밀어넣었고 그 결과 4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 병사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4만 명의 군사들이 굶어서 식량이 없어서 죽음을 당했다. 동원한 인원수만큼의 그 먹을 걸 잘 준비해서 필요한 위치로 옮긴다는 건 정말 그 전투를 이어나가기 위한 그 밑준비의 기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예측 못한 상황에 가로막히기 십상인 그 전쟁터에서 먹을 것조차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뭐 나머지는 볼 것도 없죠. 나폴레옹의 이 말은 그래서
단지 먹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은 물론 만사의 기본적인 밑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밀떡이니까 이 나폴레옹의 말을 조금 인용을 해볼까요? 다음 방송을 위해 그 위장을 풍요롭게. 전 그냥 따르겠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천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M. M. 저희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 뚫려는 사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일단 딱 듣지 않고요. 뭐든 해야만 했던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영화에나 무슨 무협지 만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갑자기 팡 끊어지면 아프거든요. 어디 막휙 날아가고. 국방 예산을 도박으로 날린 공무원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부하고 이가 이럴 것 같은데.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가 그리기는 가. 감. 샀어요. 돈 주고. 써요.